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을의 초대. 행복을의 초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주석 강사입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 아테네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원래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인 니코마코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그 주치의였던 왕실 주치의 의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소개를 했으면 되겠고, 오늘 지금 제목 주제는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이성을 따르는 삶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좀 잠깐 생각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소개를 다 했죠. 왕의 주치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대해서 2번씩이나 철학의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위험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의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해서 죽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추방당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질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회와 탐구, 테크네와 탐구는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 문장은 좀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물론 판단이 좀 틀려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뭔가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각자가 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랄 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것, 내가 이것을 바라고 내가 그것을 동의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좋은 것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종종 있어요.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억압적인 것, 나를 억누르는 것이거나 강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거나 핑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혹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 또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바랄 만한 것, 이런 것이라고 일단은 평이하게 규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들이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좋은 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사이에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게 행동을 하죠. 어떤 행위에 목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맹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보통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수단일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럼 공부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것과 쓸모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보통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유용한 것, 쓸모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공허한 맹목적인 유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과 행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목표의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겠다. 아주 평이한 말입니다. 평범한 얘기죠. 최고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의 끝판왕, 이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방식의 도식이 성립할 거예요. 어떤 수단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 그렇죠? 그 목적이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또 다른 종류의 목적에 봉사하게 되고, 이런 식의 고리를 물고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계속 연결되어 가면 우리는 계속 뭔가 끝이 없는 추구 속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는 무한소급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래요. 무한대분의 1은 0.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값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자체로서 목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겠다. 이것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의 끝판왕을 우리의 삶의 목표의 끝판왕,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끝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궁극적 목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할 때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얻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혹은 추구되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행복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넌 왜 공부해? 하면 대학 가려고요. 하면 공부는 수단이죠. 답이 있다는 것은 그 답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행위는 수단이거나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끝에 더 이상 답이 없는 곳이 오겠죠? 너는 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하려 그래?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목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좋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뭐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까? 나에게 당위라고 하는 건 이거죠. 해야만 하는 것, 이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랄 만한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강제당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뭔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강제당하는 것? 그거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추구할 만한 것이 좋은 것이어야겠다. 이렇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대부분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욕구를 억눌러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제는 욕구를 이렇게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서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가지런하게 질서 지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행복은 우리의 욕망들에게,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있죠.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들끓잖아요. 거기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궁극적 대상이 이제 어떤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와 통일성 안에서의 우리의 욕구들, 이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질서와 통일성이고, 이 반대가 되는 것이 무질서함과 맹목적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볼까요? 뭐가 진짜 우리의 행복일까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중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령 즐거움이나 부나 명예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을, 가난할 때는 부를 행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보편적인 규정, 일반적인 규정을 우리가 얻어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끓는 욕구들을 가지런히 질서지우고 조화롭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닿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럼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의 뭔가 합의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도 그럴싸한 행복의 후보들을 한번 검토해 봅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랐어요. 이거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쓴 아리스토텔레스가 골라놓은 후보들입니다. 즐거움, 제가 왜 즐거움이라고 썼냐면요. 쾌락이라고 해버리면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쾌락은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원래 번역어를 채택했고 거기에 괄호치고 쾌락 혹은 유쾌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유쾌한 게 좋습니까? 불쾌한 게 좋습니까? 당연히 불쾌한 것보다 유쾌한 게 좋지 않아요? 누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유쾌하면 같이 하고 싶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임에 틀림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영상이라서 직접 드릴 수가 없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거 받자마자 나 이건 정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쫙 찢어버릴 사람 있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여기서 이제 부라고 해놓고 부는 좀 큰 단위 돈, 재산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삽니다. 자, 인기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핵 인싸가 되는 걸 싫으신 분 계세요? 네. 오히려 우리는 꽤 많은 관종들을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꽤나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로 궁극성과 완전성. 왜 궁극성이냐면 우리가 끝판왕이어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궁극적인 목표니까 궁극성. 완전성은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쉬우냐면 그러면 이것만 이제 이 다음이 없는가? 이게 끝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나?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돈과 재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돈이 없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따져봅니다. 이게 궁극적인가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명예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네,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거 완전성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오케이입니까? 네, 때로는 돈만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친구도 필요하고요. 또 가족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은 없어도 나는 명예롭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돈은 완전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라고 하죠. 돈이 어떤 물건이 되었을 때 그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돈이 요즘에 자꾸 가치가 떨어져갖고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말 언제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질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자꾸 물건을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덜 변할 수 있는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근사한 것이지만 근사하다는 건 뭡니까? 가깝다는 뜻이죠. 행복에 가까운 걸 수 있겠지만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명예, 인기는 어때요? 이게 뭐 명예만 있으면 돼요? 충분해요? 명예롭게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입니까? 네, 명예 이후에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로움을 포기하고 돈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간혹 있죠.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명예라는 것은 좀 그런 성격의 것이고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명예는 나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명예로워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스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보는 아이돌들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하룻밤이 지났는데 인기가 확 사라져버리고 뭔가 어떤 종류의 그 루머에 혹은 어떤 종류의 그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해서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인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기 있다가 없다 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명예도 중요하지만 얘도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근사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행복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산은 수단적인 가치에 불과해요. 도구적 가치죠. 그러니까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존은 의존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즐거움, 쾌락, 어떤 우리의 유쾌함은 원칙적으로 쾌락이 좋은 것을 산출해주지 못해요. 뭐냐면 좋은 것만 좋은 쾌락이 되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나쁜 것으로 이끌어주는 쾌락들도 굉장히 많죠. 쾌락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또 어떤 종류의 그것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뭘 목표로 하는지를 또 봐야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또 즐거움이고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런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것들 속에서는 뭔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네, 그랬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또 다른 길을 하나 개척하는데요. 바로 이것인데 일과 행복, 도대체 일이 뭘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노동하고 이렇게 알바하고 이런 일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냐면 그런 일이에요. 소위 말하면 볼펜이라고 하면 볼펜이 어떤 일을 하죠? 뭔가를 쓰는 일을 하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일입니다. 컵은 물을 담는 일을 하죠. 그런 식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에 가까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앞의 것들을 검토해 보고서 지금 우리가 말했던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즐거움 이런 걸 검토해 보고서는 행복은 이렇게 얻거나 잃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쥘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찾아보는 거죠. 잘 산다. 왜냐하면 삶의 행위를 잘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 산다, 삶의 행위를 잘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인간의 일, 인간의 기능을 잘 파악하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볼펜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볼펜이 필기하는 일을 잘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일을 잘할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가치가 생겨나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행복으로 우리를 붙여주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기능의 후보들을 볼게요.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보십시오. 딱 보면 익숙한 그림들이 나오죠? 네, 이렇게 사람 모습도 있고 강아지 모습도 있고 풀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냐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능력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양을 섭취하는 능력이 있죠. 먹어야지 살죠. 여러분 잘 먹죠? 먹방 많이 보시죠? 네,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먹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식물도 가지고 있는 풀도 먹죠. 양분을 섭취합니다. 동물도 잘 먹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다 공유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풀보다 이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열심히 먹어야만 되지만 풀은 땅에 뿌리 박고 앉아서 이렇게 광합성도 할 수 있고 땅에 있는 영분도 빨아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양분을 섭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풀보다 사실 영양 섭취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나 이제 제거를 하고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우리는 딱 보면 감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딱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여러 가지 감각하는 욕구들이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풀은 내가 이렇게 툭 건드려도 아야 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툭 건들면 아야 하거나 이렇게
잘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또 이렇게 뭐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동물과 우리가 공유하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따져보니까 동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강아지보다 그렇게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코라고 하지만 개코라고 하는 것은 개보다 사실은 우리가 기능이 못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감각은 사실 동물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가 있는데, 능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는 당장 이 와플 내다보고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 해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thinking, 이렇게 능동적인 영혼의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합리적인 생각, 계산할 줄 아는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동물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아무래도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식물은 당연히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만 고유하고, 그러니까 인간만 아주 잘하는 강력한 우리의 어떤 일이고 능력이고 또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후보를 하나 남겼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으로서 이성적이고 능동적인 이성의 어떤 능동적인 활동 이것을 이제 강력한 행복의 후보로 두고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그 탁월함에 따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과 연결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볼펜의 좋음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볼펜의 볼펜의 기능을 가지고 검토해서 얼마나 그것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볼펜. 그쵸? 그리고 그것을 잘 해갖고 최대한으로 잘 성취하면 그것을 요즘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덕스러운 볼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탁월한 볼펜. 당시에 덕이랑 탁월하다는 표현, 훌륭하다는 표현이 이게 구분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도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일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의 질서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확신을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이어가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인 토탈로 봤을 때 좋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할 텐데 그 좋음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각각 우리의 어떤 기능, 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합리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추구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좋을 때 비로소 그것이 쫙 모여서 어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일을 아주 훌륭하게 탁월하게 잘 그것을 성취해낼 때 그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레테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태도가 되고 이것이 어떤 습관이 되어서 성품 혹은 성격, 어떤 품성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어떤 우리한테 키워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좋음과 행복은 우리에게서 좀 떨어져 있지만 덕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으로 나가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할까? 바로 이제 덕과 관련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좋은 행복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반복해서 훈련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들이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 네,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덕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 실제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일과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서로 자주 종종 일치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막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보면 우리한테 아무런 제약 없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알라딘이 그 3가지 소원을 언제 마지막에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요술램프를 나중에 내던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선택한다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선택하는 게 진짜로 나한테 좋은지는 알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들과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동화, 알라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정말 진짜 좋은 게 뭔지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덕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중용의 덕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게 쓰였지만 정념, 파토스, 패션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패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 이 헬라 말에서 왔는데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 패시브 스킬 알아요? 내가 액티브하게 뭐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게임에서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딱 방어하는 스킬이 있거나 이게 패시브 스킬이잖아요. 감정, 정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혼자 좋아하지 않으면서 막 웃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밖에서부터 어떤 자극이 와서 좋아. 그럼 좋은 표현이 웃거나 뭐 좋은 표현이 일어나는 거고 갑자기 밖에서 뭔가 훅 들어왔는데 뭔가 불쾌해. 그러면 훅 피하면서 뭔가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패시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서, 정념, 뭐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정념이라는 단어로 조금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념이 뭐가 있냐? 욕망하는 거, 뭐 분노, 화나죠. 공포는 그냥 혼자 막 두렵지 않잖아요. 뭔가 대상이 나타났는데 무서워. 아니면 제가 뭔지 모르는데 뭔가 위협적이야. 그때 공포가 있죠. 뭐 태연함, 뭐 질투, 뭐 환희, 사랑, 증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일반적인 그런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죠. 자꾸 막 흔들어 놓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게 우리 어떤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던 인간의 고유한 기능으로서의 어떤 합리적 사고, 그 중에서도 실천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걸 잠깐 덮어놓고 뒤를 하고 지금 잠깐 설명하자면 이 감정이 일단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지나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지나치게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방탕해지거나 절제를 못하는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선택이 자꾸 실패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선택은 자꾸 막 뭔가 실패로 끝나는 것들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참아야 되는데 치킨을 못 참아서 그만. 다음날 치킨 살 안 찔 줄 알았는데 살찌죠. 실패로 간단 말이에요. 과도한 공포가 너무 과도하면 공포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정서죠.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거든요. 무서운 걸 못 피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겁해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비겁해져요. 분노도 적당히 필요하죠. 분노할 줄 모르면 때로는 정의롭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분노는 판단력을 흐려버려요. 그래서 분노한다, 과도한 분노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배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절한 포인트를 찾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패시브하게 나한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데 뭐가 대상이 와서 감정이 훅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도로 내가 욕망에 적당한 거지? 어떤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적당한 거지? 어떤 정도로 분노를 해야 적당한 거지? 이걸 판단하는 게 뭐가 합니까?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실천적인 지혜가 하죠. 그것은 다른 동물들도 없고 다른 식물들도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우리가 듣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참아,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지 마. 그게 뭐 억압한다고 사라져? 그렇죠?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념 그 자체는 그냥 나쁜 게 아니죠. 우리한테 당장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무서워요. 그게 나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서움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뭐 분노가 나쁩니까? 분노가 필요하죠. 우리가 정의롭게 살려면.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 발현되니까 우리한테 막 튀어나오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적절함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선하고 그 정념,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정서들, 감정들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품성,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품성이 아주 잘 이제 되어져 있으면 그걸 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용으로서의 덕의 예를 이제 되게 많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는데 세 가지만 딱 해볼게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입니다. 두 가지 미안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덕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을 중용에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태에 딱 떨어지면 용기. 뭔가 공포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어떤 앞에 대상이 나타나서 공포스럽게 나한테 어떤 대상이 툭 들어왔는데 내가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지나쳐버리면, 이 용기라고 하는 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포스러운 것을 이게 뭔지 파악도 못하고 나가서 뭔가 싸우겠다고 막 달라들어요. 무모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명현만이야.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무모하게 명현만 씨 누군지 아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골리앗이야. 뭐 아니면 대단한 어떤 싸움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앞에 사자가 있어요. 아니면 곰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내가 용감하게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 무모한 짓이죠. 사람은 결코 맨손으로 이길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무모해지는 것이고. 모자라면 비겁해지죠? 해결하지 못하죠? 그 가운데 적절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용감하게 그것에 대응한다 했을 때 그때 용기라고 하는 덕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은 그런 의미고. 절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절제하면 이게 절제를 못하고 막 그냥 욕구를 막 따라가면 무절제한 사람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너무나 절제를 심하게 하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동일한 맥락에서 적절한 어떤 상태의 포인트를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찾아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면 그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 아주 젠틀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상황마다 용기는 다르게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될 때 그때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일을 용감하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나보다 한없이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해줘요? 나의 합리적 사고가, 실천적인 지혜가 지금 이게 적절한 거야, 용기라고 부르기에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가 이제 중용의 길이 뭔지를 판단해주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의 태도들을 잘 계속 유지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 절제 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선택들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유데모니아, 그리고 약간 독일 쪽에서 발음할 때는 오이다이모니아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저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앞에 에우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야라고 붙은 것은 뭐 명사를 만들 때 쓰는 어떤 어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의 값은 다이몬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다이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네, 잘 생각 안 나요? 맞아요. 그 데몬이거든요. 데몬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악마의 의미죠. 그 악마의 의미가 된 것은 사실 중세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 하나만 좋은 신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스에서 나온 그 고대 그리스에서 온 다이몬이라는 녀석은 나쁜 신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렇지만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에 다이몬은 어떤 녀석이냐면 우리로 치면 약간 도깨비 같은 녀석인데 뭐 좋지도 나쁘지도 사실 않죠. 근데 에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만화 보면 기억나죠? 이렇게 천사 하나 나타나고 악마 하나 나타나서 옆에서 속삭이죠? 이쪽에서 야 친구는 나눠 먹어야지. 아니야 지금 다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다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속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선택 하나하나가 좋은 선택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죠. 행복하구나. 그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들의 선택들의 각각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중용의 덕의 이름을 붙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얻어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숙고도 해보고 해서 매번 나의 습관이 좋은 선택을 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좋은 선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부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고 혹은 그런 유쾌함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수많은 선택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좋은 선택을 잘 하는 것, 좋은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택하는 삶,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에 놓여 있는 삶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이 매우 숙고된 아주 좋은 선택들로 가득가득 차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감사합니다.